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제 말 들리시죠? 어머니, 지영아, 내가 뭘? 오늘도 또 이러시네요. 매번 모르는 척 하시고.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들 간식은 당분 줄이라고요. 근데 또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시고. 손주들이 먹고 싶어 해서. 어머니는 애들 할머니시지 엄마가 아니에요. 제가 키우는 제 애들이라고요. 교육 방침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영아, 나도 내 마음 이해하는데. 이해하신다면서 왜 계속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지켜주신 게 뭐가 있나요? 난 그저 어머니, 우리 집에서 살고 싶으시면 규칙은 지켜야죠. 청소랑 설거지는 기본이고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매달 용돈도 드리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영아, 나도 다리가 아파서 요즘 무릎이. 다리가 아프시다고요? 어제 친구 만나러 가실 땐 멀쩡하시던데요? 제가 봤어요. 어제 오후에 백화점 가서 쇼핑하시는 것도. 그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 만날 땐 멀쩡하시다가 왜 집안일만 하면 아프신 거예요? 동현아, 내가 좀. 엄마, 제발 지영이한테 싸운 것이지 말아요. 엄마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동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 이제 지겹잖아요. 그건 엄마의 의무였고 저희는 이제 효도하는 거고요. 효도? 이게 효도야? 어머니, 이렇게 하실 거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라니? 요양원에 가시든지 아니면 따로 나가서 사시든지 선택하세요. 요양원? 나를 거기로 보내게? 네, 맞아요. 어차피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요. 거기 가시면 동갑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던데요. 지영아, 동현아, 너희가 이럴 수가 있어?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다들 지친 것 같아요. 엄마도, 지영이도, 저도. 저는 올해 71세 김영숙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하녀 취급받는 부모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었을 때였어요. 아들 동현이와 며느리 지영이가 제안을 했죠.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무섭잖아요.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떠세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이 진심 어린 걱정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손주들과 함께 지내며 웃음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조금씩 달라지더니 결국엔 제게 가사 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우리 다 각자 일하느라 바쁜데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 간식도 챙기고 빨래도 개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제게 떨어졌어요. 청소, 설거지, 빨래. 심지어 손주들 학원 하원까지. 제 나이가 70이 넘었다는 걸 잊은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말을 해도. 어머니, 그러면 어디 아파트라도 따로 얻어드릴까요? 물론 관리비랑 생활비는 어머니가 내셔야 하는데. 이런 협박성 발언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있긴 하지만 그건 제 노후를 위해 아끼던 거였어요. 결국 저는 말없이 집안일을 하게 됐죠. 다들 출근하고 나면 저 혼자 거실에 앉아 올 때가 많아요. 내 자식, 내 손주들과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서럽고 외로운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마음이 아픈 건 아들 동현이의 태도예요. 예전에 자상하고 다정하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며느리 편에서 저를 닥치기만 합니다. 엄마, 우리가 매달 용돈도 드리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동현아, 난 내 어미야. 내가 이러면. 엄마,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지영이 말대로 요양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양원. 그 말을 들은 후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제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다 제가 이렇게 외롭고 서러운 신세가 되었을까요? 동현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요. 26, 꽃다운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죠. 그때는 가난했어요.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하고 있었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정말 행복했어요.
동현이만 보면 모든 게 괜찮았으니까요. 지금도 기억나요. 동현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죠. 그때부터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죠. 손이 트고 무릎이 아파도 참았어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거든요. 동현이를 의사로 만드는 것. 그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그 꿈 하나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오늘 아침 식사 시간 지영이가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요양원 소개 페이지였죠.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된대요. 마치 여행 상품을 소개하듯 밝은 목소리로 말하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요양원이 나쁘지 않아요. 아침 식사를 마친 동현이가 거들었죠. 의사가 된 아들은 이제 수술복이 아닌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친구도 생기고 운동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토록 뒷바라지했던 그 목소리가 이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어요. 동현이를 의대에 보내고 전문의가 되게 하고 개인 병원도 열게 했죠. 그 과정에서 제 청춘과 건강을 모두 바쳤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아들이 잘 되는 게 제 행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해요. 어머님, 이제 결정하셨나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지영이가 또 물어보네요. 요양원 말이니? 네, 어차피 결정하셔야 할 일이잖아요. 문득 제가 지영이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동현이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소개했을 때 그때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지영아, 네, 나는 내 새끼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 지영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어머님도 참, 또 감정적으로 이러시네요. 동현이는 이제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방에만 있어요. 예전에는 가끔 제 방에 들러서 안부라도 물어봐 주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왜 이 집에서 귀찮은 존재가 된 걸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실수를 하게 됐어요. 그날만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청소하고 빨래하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손주 민수가 배가 아프다며 울면서 들어왔어요. 할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11살 민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들어오는데 제 마음이 덜컹했어요. 손을 잡아보니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당황한 마음에 민수에게 제가 늘 먹던 소화제를 먹였어요. 지영이가 약을 함부로 먹이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손주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실수였죠. 알고 보니 민수가 유당불내증이 있었어요. 아침에 우유를 많이 마셔서 배가 아팠던 건데 제가 먹인 소화제에 유당 성분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민수는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에 도착한 지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애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난 그저 그저라뇨?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애들한테 함부로 약 먹이지 말라고. 동현이도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아들은 저를 감싸주기는커녕 화를 내기 바빴어요. 엄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나는 그저 민수가 아프다고 해서.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 혼자서는 안 돼요. 그날 이후로 손주들은 제 방에 오지 않게 됐어요. 지영이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가요. 특히 가슴 아픈 건 항상 할머니를 보면 달려와 안긴 5살 지은이가 이제는 저를 보면 엄마 뒤로 숨는다는 거예요. 지은아, 할머니야.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지영이는 아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도 차려주지 않고 어머니는 이제부터 따로 드세요. 애들이랑 마주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동현이는 더 냉정해졌어요. 엄마가 지영이 맘도 이해해야죠.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예민한 일인데. 세상에, 내 새끼가
내가 그토록 정성껏 키운 내 아들이 이제는 나보다 며느리 편이 되어버렸네요. 요즘은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제가 쫓겨나는 꿈, 요양원에 버려지는 꿈, 그리고 손주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꿈. 하루는 민수방을 지나가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속상하더군요. 엄마, 할머니가 자꾸 내 방 앞을 서성이시는 것 같아 무서워. 걱정하지 마. 곧 할머니는 여기 안 계실 거야.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혹시라도 아이들과 마주칠까봐. 매일 밤 모두가 잠든 후에야 조용히 나와서 화장실에 가요. 창밖을 보면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는 손주들과 함께 단풍 구경도 갔었는데 올해는 방 안에서 혼자 바라보기만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 결정하실 때가 됐어요. 지영이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꾹 참고 입을 열었죠. 지영아,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기회요? 어머니, 그동안 충분히 기회 드렸잖아요. 벌써 3달째예요. 내가 반성문을 쓸게. 앞으로는 절대. 반성문이요. 어머니, 지금 초등학생도 아니고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71년을 살면서 남편 빼고는 단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었는데. 지영아, 제발. 나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고개를 돌리니 동현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아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순간 이성을 잃었나 봐요. 방 한구석에 있던 가방을 집어들었죠. 난 나갈게. 어머니,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겠어. 정신없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동현이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머릿속이 하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을 나왔어요. 9월의 쌀쌀한 저녁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평생 모아둔 통장도 여분의 옷까지도 없이 그저 지갑 하나만 든 채 무작정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동네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러고 어디로 가지? 이 나이에 갈 곳이 있기는 한가? 폰을 꺼내보니 동현이한테서 온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어요.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죠. 엄마, 어디에요?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추운데 어디 계세요? 죄송해요, 엄마. 집에 돌아오세요. 하지만 전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면 또 다시 요양원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평생 키운 내 새끼, 내 손주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공원의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렸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점점 더 추워지는 바람. 문득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몸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 밤에 왜 이러고 계세요? 보니까 그분은 매일 아침 이 공원에서 뵙던 할머니였어요. 아, 그분도 저처럼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걸까요? 저도 이제 갈 곳이 없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네주셨어요. 여기 있다가 큰일 나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세요. 아니, 저는 전 혼자 사는 몸이에요. 방도 남아돌고. 그렇게 저는 모르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날 밤, 할머니 댁에서 일어난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낯선 분의 호의를 받는 게 불편했지만 그분은 정말 다정하셨어요.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이 동네에서 30년째 살고 있죠. 따뜻한 국화차를 내어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요양원 얘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순간 놀라서 쳐다봤어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요즘 우리 또래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저도 3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네?
그때 전 아들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지금 사시는 며느리처럼 제 며느리도 요양원을 강요했었죠.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분도 저처럼 하루아침에 집을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 후로 삶이 달라지셨대요. 그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실버하우스 덕분이에요. 실버하우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 지역의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였어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곳이라고 해요. 매달 50만 원이면 돼요. 방도 따로 있고 식사도 같이 해요. 무엇보다 외롭지 않아요. 순자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노인들이 모여 요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웃음이 가득한 사진들이었죠. 영숙 씨, 우리 같이 살아요.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얼마나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어요. 동현이었죠. 엄마, 제발 받아주세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전화 받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해요. 달라야 한다니요?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선택하세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어디세요? 지금 당장 가서 모시고 올게요. 동현아, 네. 엄마 말씀하세요. 나 이제 결정했어. 그날 밤 동현이에게 한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가져온 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웠죠. 나 이제 결정했어. 엄마, 드디어 요양원 가기로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아니, 난 너희가 정한 요양원에 가지 않을 거야. 전화 너머로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지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 넌 고생했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어머니, 근데 지영아, 나도 너희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순간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동현이 의대 보내려고 편의점 2군데를 뛰어다닐 때. 엄마, 그 얘기를 왜 지금? 들어봐.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말을 이었어요. 그때 난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일했어. 설거지 하다가 손톱이 다 빠져나가도 참았고 라면만 먹어서 위궤양이 생겨도 병원 한 번 안 갔어. 전부 다 너희들 때문이었어. 어머니, 저희도 알아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 알아? 정말 알아? 순간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안다면 내가 쓰레기처럼 느껴지게 만들지는 않았겠지. 엄마! 동현아, 넌 기억나니? 작년 내 생일. 너희 둘이 얼마나 귀찮아했는지. 그건 식당에서 밥 먹는 내내 너희끼리만 얘기하고 나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어머니,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내 새끼들한테, 내 손주들한테 버림받는 기분을 너희가 알아? 그때였어요. 지영이가 폭발했어요. 아니, 버림받다뇨. 저희가 얼마나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다고요. 어머니는 왜 저희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예요? 좋은 요양원? 비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나 같은 건 거기나 처박아 두면 되겠지. 어머니, 그게 무슨... 난 이제 너희가 정해준 대로는 안 살아.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이제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내일 동사무소에 가서 독립세대주로 분리할 거야. 그리고 기초수급자 신청도 할 거고. 엄마, 제정신이세요? 그래,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것 같아. 지영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내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원룸이라도 구할 거야. 기초수급자 되면 생활비도 나오잖아. 엄마, 제발!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대로 이제 너희 인생에서 사라질게.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이제 편하게 살아. 아들아, 이제 진짜 안녕이다. 전화를 끊었어요. 곧바로 울리는 전화벨 소리. 하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제 어깨를 잡아주셨어요. 진짜 이래도 되나요? 이제는 돼요. 영숙 씨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의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이 될지도 모를 그 선택을. 그날 밤 순자 할머니와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실버하우스에서 산다고 해도 기초수급자 신청은 하세요. 네? 하지만 제가 모아둔 돈이 그건 비상금으로 남겨두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다음 날 아침 동현이와 지영이가 찾아왔어요. 아마도 순자 할머니 댁 주소를 수소문에서 알아냈나 봐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날 때 제 심장도 쿵쾅거렸죠.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우리 좀 얘기해요. 하지만 전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하나를 보냈죠.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아.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줘. 그리고 그날로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순자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동사무소에 가서 독립세대주 신청을 했고 기초수급자 신청도 했어요. 집도 알아보기 시작했죠. 일주일 동안 쉴 새 없이 원룸을 알아봤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충분했어요. 그동안 용돈 조금씩 모아두길 정말 잘했더라고요. 하지만 그즈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하려는데 고객님, 이 통장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네요. 네? 아, 맞아요. 아들하고 같이. 그러면 혜진아, 큰 금액 이체는 다른 명의인 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3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정신이 없을 때 동현이가 혹시 모르니까 공동명의로 해두자 했던 게. 그럼 제가 지금 돈을 찾을 수가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큰 금액은 다른 명의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제 전 재산이 든 통장인데 이걸 어쩌면 좋아요. 밖으로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동현이였죠. 엄마!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엄마가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에는. 동현아, 그리고 그 통장! 제 동의 없이는 못 찾으실 거예요. 알고 계시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길가에 쓰러질 뻔한 저를 순자 할머니가 부축해 주셨죠. 이럴 수가. 영숙 씨, 진정하세요. 내 아들이, 내 피부치가 돈으로 나를 협박하다니. 그때였어요. 저를 부축하고 있던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숙 씨, 법적 대응하세요. 네, 노인보호센터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예요. 하지만 내 자식인데. 자식이기 때문에 더 잘못된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영숙 씨는 평생 돈 한 푼 못 만져보실 수도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 그리고 방금 전 통화에서 들었던 아들의 협박성 말투.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이라고. 그리고 내가 어미라고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나. 할머니, 제가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신의 권리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그런 걸 빼앗을 순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선택을요. 자식을 고소하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와 함께 노인보호센터를 찾았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이래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사님께 여쭤봤죠. 네, 어르신. 요즘은 이런 경제적 학대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아,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나요? 네, 특히 재산이나 통장을 빌미로 위협하는 경우가 많죠. 상담사님이 제 사연을 꼼꼼히 기록하셨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요양원으로 위협했던 일, 손주들을 못 만나게 한 일, 그리고 통장 문제까지. 어르신, 먼저 아드님께 통장 해지 요청을 해보시죠. 네? 만약 거부하시면 그때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법적 조치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동현아. 엄마, 드디어 연락하시네요. 응. 너랑 통장 문제로 얘기하고 싶어서. 아, 그거요? 어차피 혼자 못 찾으시잖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들의 말투가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확 끌어올랐어요. 동현아, 그 통장 해지하자. 네! 무슨 소리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까지 결정해줘. 엄마, 무슨 말씀을? 안 그러면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순간 전화기 너머로 헛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니야. 나 지금 노인보호센터에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들려온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변호사님이랑도 상담했어요. 엄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뭐? 검사 기록도 있어요. 지난번 병원에서 받은 거.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지난달 동현이가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자고 했던 날.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병원에 데려갔던 거야? 엄마, 이제 그만하시고 얌전히 요양원으로 가시죠. 내 어미를 이렇게까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옆에서 상담사님이 조용히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셨죠.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어르신. 제가 제 아들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법적 다툼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고소장을 제출하고 일주일이 지났을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이른 아침부터 순자 할머니 집 앞이 시끄러워졌어요. 문을 열어보니 지영이가 서 있었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얘기를 다 알아요. 동네방네 소문이 퍼졌다고요. 내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지영이가 험악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동현이 원장님이라고 하면 다들 알아주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엄마한테 학대당한 불효자로 소문이 났잖아요. 뭐라고? 내가 학대를 했다고? 그럼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돈 많은 의사 아들 등쳐먹으려는 욕심쟁이 시어머니래요. 자식 피 빨아먹다가 모자라서 고소까지 한 비정한 엄마라고. 난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 동년이 병원에서 일하다 그만뒀다는 간호사가 찾아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더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못하겠어요. 무슨 일인데? 원장님이 어머님 진료 기록을 조작했어요. 2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조작해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 아들이 그동안 이런 계획을 세워뒀다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TV 뉴스를 보다가 충격에 빠졌죠. 동현이의 병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유령 환자 진료비 청구. 그 속에 제 이름도 있었죠. 제가 한 번도 진료받은 적 없는 치료들이. 수천만 원의 허위 청구가. 어머니, 이제 어떡하죠? 지영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병원이 이러면 우리 애들은. 울면서 매달리는 지영이를 보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인보호센터 상담사님께 여쭤봤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문제가 커지면 갑자기 회유하려 들죠.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동현이의 진료 기록 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내용.
거기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죠. 그날 밤 노인보호센터를 통해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동현이 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진료 기록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어르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형사님이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장기요양병원 입원 수속이 이미 다 끝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입원을? 네, 어르신 명의로 된 입원 동의서가 발견됐어요. 서명까지 다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서명 위조된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 아들이 내 서명을 위조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형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들었어요. 요양병원과의 유착 관계도 드러났어요. 거기서 받기로 한 리베이트까지. 리베이트.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하필 그 요양원을 그토록 고집했는지. 환자 한 명당 얼마의 돈이 오갔는지. 어르신의 재산을 노린 게 아닙니다. 형사님이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보험금이에요. 치매 보험금. 순간 머리가 울렸어요. 작년 동현이가 저를 위해서라며 들었다던 보험. 거기 적혀있던 수억 원의 보험금. 이런 수법이 처음은 아닙니다. 형사님이 덧붙이셨어요. 다른 의사들과 공모해서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요양원에 입원시킨 뒤 보험금을 타내는. 말씀을 듣다 보니 속에서 신물이 올라왔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구토를 했죠.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뒷바라지에서 의사로 만든 내 아들이 환자들을 이렇게, 심지어 자기 친엄마까지. 저기, 혹시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봤어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절 닮으신 분들인가요? 형사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대부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대부분 의식은 있지만 약물로 인해. 말씀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나도 그렇게 됐을까. 아들이, 그래도 친엄마는. 그 느끼는 제 등을 순자 할머니가 토닥여 주셨어요. 영숙 씨, 이제 진짜 싸워야 해요. 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요양원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도 구해야죠. 그래요. 이제는 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부모님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죠. 그렇게 시작된 재판. 첫 공판날. 법정에서 마주한 동현이의 모습은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재판이 시작되던 날. 법원 앞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혹시 김영숙 씨이신가요? 저를 찾는 어르신들이었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연세의 할머니들이셨죠. 저희도 피해자 가족입니다. 그중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들도 그 병원에서. 그렇게 모인 피해자, 가족이 20명이 넘었어요. 다들 자식들한테 배신당한 부모들. 그중엔 아직도 요양원에 갇혀 계신 분들의 가족도 있었죠. 법정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동현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검사님이 동현이의 범죄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진료 기록 조작, 보험 사기, 요양병원 리베이트, 거기에 친무학대 혐의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조작해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검사님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이는 단순한 효도, 불이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동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법정 비편에서 흐느끼고 있었고요. 증인으로 나온 간호사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원장님이 어머님 진료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했어요. 언제부터였나요? 2년 전부터요. 조금씩 치매 증상을 기록하라고. 그리고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조작했습니다. 총 몇 분이나? 제가 아는 것만 30명 정도.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렸죠.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인을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한참을 침묵했어요. 용서요? 눈물이 흘렀어요. 전 아직도 우리 동현이를 이해하려 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하지만 용서는 다른 피해자분들께 너무 죄송해서 할 수가 없네요. 선고날이 왔어요. 동현이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됐죠. 공범이었던 요양원 원장도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법정 밖으로 나오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김영숙 씨 덕분에 저희 어머님 이제 집으로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요양원에서 나오실 수 있대요.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비록 제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다른 분들은 구할 수 있어서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제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었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저는 실버하우스로 들어왔어요. 순자 할머니의 권유대로요. 영숙 씨, 어서 와요. 처음 들어서는 날, 피해자 가족분들이 꽃다발을 들고 마중 나와 계시더라고요. 우리 영웅이 오셨네. 영웅이라뇨. 전 그저 제 권리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실버하우스에서의 새로운 생활.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편안해요. 아침마다 하는 요가, 텃밭 가꾸기, 노래 교실. 무엇보다 저를 이해해주는 분들과 함께라서 좋아요. 한 달에 한 번 노인보호센터에서 상담 봉사도 하고 있어요. 저처럼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죠. 김영수 씨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지영이가 찾아온 건 일주일 전이었어요. 손주들을 데리고. 할머니, 민수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더라고요. 미안해요. 그동안. 지은이는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 해맑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이제 자주 볼 수 있죠? 지영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지만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을 좀 주렴. 할머니도 아직은. 지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손주들이 면회를 와요. 실버하우스 앞 공원에서 같이 산책도 하고 가끔은 문화센터에서 하는 미술 수업도 함께 해요. 동현이는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편지 한 통이 왔었는데 아직 뜯어보지 못했죠. 언젠가는 읽어볼 날이 오겠죠. 순자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한 거래요. 그 말씀이 자꾸 맴돌아요. 오늘도 실버하우스 옥상 정원에서 해가 지는 걸 봤어요. 문득 생각났어요. 예전에 그토록 두려워하던 혼자라는 단어가 이제는 홀로서기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거요. 71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부모라는 이유로,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도 당당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도 된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봄날은 오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김영숙 어르신처럼 홀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월이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